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김영렬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7월 생산자 물가 지수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을 텐데 그래도 센터장님 나오셨으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전달보다 하락을 했죠. CPI에 이어서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주식 흐름을 보면은 지금 간밤에 뉴욕장도 주춤을 했고 우리 시장도 주춤한 모습입니다. 시장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사실 지난 7월부터 이어진 상승의 그 폭과 비율을 따져서 본다라면은 이 정도의 조정은 상당히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기대했었던 물가 안정 그리고 피크아웃에 대한 여러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이제 녹아들고 다음 모멘텀은 무엇이 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이 많이 침체되었었는데 그 상황은 결국 정책 기조의 변화라던가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을 자산 가격 중 주식에 많이 반영을 시켰었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7월 이후로는 그런 불확실성이 일단락되고 난 이후에 조금 적정 가치로의 어떤 회귀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이 어떤 본격적인 저점을 찍고 어떤 방향성에 대한 어떤 선의 측면보다는 약세 국면에서 우리가 잠시 경험하는 안도 랠리의 성격이 여전히 짙다라는 것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나온 저희 리서치에서 계속해서 이제 베어마켓 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센터장님도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CPI와 PPI가 잘 나온 시점에서 증시가 힘이 빠진다는 건 이제 투자자들의 확신이 좀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꼭 그렇기보다는 우선 이 물가 안정에 대한 해석을 조금 투자자 관점으로만 본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물가가 진정됐으니까는 긴축 기조도 완화되겠지라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겠지만 연준은 그렇게 쉽게 통화 정책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연초 이후로 신속하게 높여온 정책 금리에 대한 상황을 당분간은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 볼 수가 있고요. 정점이 통과되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물가 환경은 여전히 높은 고물가 환경이 바뀌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에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또 물가가 안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경기 호황이다라는 정의보다는 오히려 경기 둔화 쪽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선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을 너무 주식시장에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해야 되는 것은 조금은 지양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물가랑 고용 지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제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를 했는데 26만 2천 건입니다. 올해 최고치 수준인데요. 사실 지난 주말에 고용 지표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높다는 거 좀 상충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현재 완전 고용 상태가 이어지고 특히 이제 어떤 양질의 노동력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을 기반해서는 현재 시장에 대한 해석이 경기 나쁘지 않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양질의 고용 환경에 대한 그 이면에는 또 그 임금에 대한 상승 속도도 지금 많이 빨라져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에 대한 부담이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냐면 결국 기업이 부담하게 될 여러 고정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저하, 이 문제 등이 하반기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습니다. 결국은 고용이 안전하니까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에 대한 영향이 기업 재무제표를 조금 부실화시킬 수 있는 측면 등이 있고 아직 이것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너무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은 이제 인플레 정점이 좀 물러난 게 아닌가. 인플레 정점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서도 또 경기 침체를 또 봐야 되는 이런 양면의 성격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경제 주체들 중에 지금 누가 부담을 가장 크게 받을까 싶으면 사실 일자리가 보장돼 있다라면은 가게가 받는 부담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물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씀씀이가 조금 제약을 받는 측면 등은 있지만 위협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업은 생산 비용도 늘어나고 임금도 올라가고 어디 하나 구제받을 곳들이 없게 된다라면은 결국 실적에 대한 변화가 3분기부터는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여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적 얘기를 바로 해볼까요? 저희가 1, 2분기는 사실 그래도 좀 잘 버텼다라고 볼 맞습니다. 수가 있는데 네네. 3분기부터는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3분기 컨센서스가 가장 빨리 내려와 있는 상태고 3분기 예상되는 순이익은 2분기하고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3분기는 우리 기업들의 특성상
가장 실적이 잘 나오는 분기 중에 하나가 바로 3분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계절적 특수를 보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반기부터 계속 이런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 다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또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산업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 향후 성장에 대한 민감성도 계속해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최근 엔비디아에 이어서 이제 마이크론까지 가이던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향의 원인이 수요가 부족할 거다라는 전망 때문이었잖아요. 그럼 반도체주들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쯤 가능할 거로 보십니까? 결국은 반도체의 터닝 포인트는 경기의 저점 통과 시점과 일치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지금 당장 구체적인 경기 침체 신호가 발견되고 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한동안에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업황이 마치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최근에 D램 메모리 가격은 오히려 좀 더 다운되어 가고 있고 이 가격이 다운되는 상황의 이면에는 결국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것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결국은 경기 전망이 낙관적으로 바뀌는 시점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경기에 대한 저점 신호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거시 지표가 악화되는 신호 등은 빠르면 4분기, 늦어지면 내년 1분기부터나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 반도체 경기 및 주가 등에 대한 저점 논쟁을 가져가기에는 시기가 너무 좀 성급한 측면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칩4의 또 양안 리스크까지 이제 미중 간의 이제 공급망 갈등이 계속해서 더 반도체 산업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한 30% 정도고 또 중국의 한국 의존도가 70%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보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 역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로 코로나 정책 이후에 중국의 경제 정책이 상당히 폐쇄적으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얻으려 하는 것은 미중 패권 분쟁 과정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선제적 카드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런 폐쇄적인 경제 정책이 뒤따르는 문제 중에 하나는 글로벌 경쟁력과의 격차가 또 오히려 더 벌어질 수도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의 그 경색된 관계가 조금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게 될 때 가장 우리 입장에서 수혜를 보게 되는 산업 역시 중국에게 줄 것이 많은 산업 등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시의적으로 보면 당장 올 연말까지 미중 관계 그리고 이런 중국의 폐쇄적인 정책에 바뀌려는 조짐이 아직까지도 전혀 감지되어 가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신호등을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 그 신호가 보이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축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최근 발간하신 증시 전망 리포트 제목이 이상한 펀더멘탈 기울기입니다. 요즘 핫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그렇습니다. 의미로 쓰신 건가요? 네, 비슷한 라임을 그대로 살려보려고 했었던 거고요.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기울기.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네. 부분인데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물가를 해석하는 방식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9%가 넘었었고 8.5가 내려오니까는 환호하는 반응 등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8.5%의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은 지난 3월과 4월 양적 긴축과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제기가 되었었던 비슷한 물가 상승 속도다라는 거죠. 이런 똑같은 숫자에도 투자자들이 반응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은 확실히 이 모멘텀의 기울기의 변동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조금 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는 현재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런 이해관계를 조금 헛갈리게 만드는 이유에는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문제 등이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그걸 볼 수가 어떻게 있거든요. 해석하냐에 따라서 계속 혼란을 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상반기까지는 너무 갑자기 올랐었던 것에 조금 놀랬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그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앞으로도 계속 좀 다운되는 부분은 시장을 편안하게 만들 거다라는 심리 등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정책 기조를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거시 경제에 대한 진단 방법 등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조금은 요동을 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살펴야 될 것은 거시 환경에 대한 진단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 거시 환경 진단에 어울릴 만한 적정 자산 시장에서의 적정 가격, 적정한 채권 금리는 얼마인가, 적정한 주가 그리고 주가 지수는 얼마인가를 설정해 두는 부분 등이 필요하고 우리 주식시장은 사실 6월 달
코스피 기준으로 2,300선이 붕괴되는 네. 것은 너무 과도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의 경제 부진을 반영한 지수 영역대로 지금 복귀해 둔 상태고 여기서 기대를 얻는 수준에 따라서 더 오르고 다시 우려가 제기되면서 좀 시장에서 이 밸류에 대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내용들의 자료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근데 7월에 강세장을 보면서 이제 다시 하락장으로 갈지 강세장이 이어질지 방향성을 정확하게 또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센터장님은 어떻게 방향성을 체크하고 계시고 또 봐야 할 업종과 투자 전략도 함께 제시해 주실까요? 네, 우선은 통화정책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자극하는 변수가 다시 증대한다라면 시장은 거기에 상당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여지 등은 있다라 보고요. 즉 어젯밤 기준으로는 국제 유가가 다시금 반등했지 않습니까? 결국 계절적 수요가 늘어나고 아직 에너지 가격이 안정됐다라고 단정짓기는 시기상조인 만큼 시장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슈는 언제든지 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달 말에 있을 잭슨홀 미팅과 다음 달 FOMC에서는 75bp 인상은 저는 여전히 여전히 유력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시장이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살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 상반기에 어떤 급락에 대한 어떤 쇼크에 대한 재현 가능성은 이제는 좀 제한된다라 보는 부분 등이 필요할 것 같고 지수의 변동폭이 줄어들 때 시장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종목 수익률, 업종 수익률에 대한 차별화가 심화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결국 숫자, 기업들의 안정된 그리고 가시성 있는 실적 등을 누가 내놓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인플레이션 시대의 승자가 누가 될 수 있느냐는 외형 확장보다는 오히려 비용 관리 쪽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 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규모의 경제로서의 접근이 가능한 산업과 기업들이 오히려 선호되고 있는 측면 등이 있다라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경기 민감주들 중에는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등과 같은 배터리 관련 산업 등에 대한 관심 등은 여전히 유지될 것 같고 그리고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과거 미국의 물가가 둔화되었을 때 가장 상승률이 높았었던 선례 등을 놓고 본다면 이런 스타일적인 측면과 그리고 어떤 거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추려나가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렬 구보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